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좀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그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목도 이렇게 뽑았거든요. 대한민국 4030 남자가 아빠로 사는 법.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저 뒤에 계신 어머님들은 이게 뭐 이렇게 해당이 안 돼, 나는 해당이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남편을 좀 더 이해하고 아이들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어머니들도 마음 편하게 뒷짐 지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없고요.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좀 어떻게 보면 특강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 소개를 좀 드린다면, 저는 이제 작가입니다. 이제는 작가이고요. 이거 네이버에 저렇게 프로필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이 4권 이렇게 있고요. 한 권은 이제 책임감 중독은 제 은사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캐나다에 계신 분이 로저 마틴이라는 분을 제가 책임감 중독이라는 책을 이제 번역해서 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캐나다에서 3040 캐나다에서 창업하기,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가장 큰 대학원을 나왔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기를 당해요. 한국 사람이 많이 사기를 당해서 그 가슴이 아파서 제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발로 뛰어서 쓴 책입니다. 또 책임감 중독은 조직의 리더들이 책임감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책임감 바이러스에 걸려서 조직을 오히려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망가뜨리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썼습니다. 이게 가정도 어떻게 보면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든 아빠든 과도한 책임감을 떠맡습니다. 한 사람이 과도한 책임감을 떠맡으면 다른 사람은 신기하게도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책임감에서 멀어집니다. 이걸 이제 책임 회피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은 책임 과다 현상이 되고 한 사람은 책임 회피 현상이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빠져 있어.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렇게 이제 아이를 이제 키우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가 이제 성적표를 받아오거나 입시 시간이 다가올 때 뒤에 책임감 회피 현상을 보이고 있던 남편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당신 뭐 했어? 이러면 이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네가 해봐.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런 조직에서 이 과도한 책임감과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영역이고요. 괜찮아, 또 새로운 나로 살기로 했어.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은둔형 외톨이로 있던 청년이 세상에 나올 수 있던 그렇게 계기가 된 이 책이고요. 이번에 이제 나온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 이 책을 이제 신간으로 냈습니다. 원래 이 책은 원래는 헐크맘 탈출 프로젝트라는 원래 원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버럭 소리치지 않고 정서가 건강한 아이로 기르는 법. 엄마를 대상으로 썼습니다. 제가 이제 12년 동안에 이 부모 교육을 하면서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오늘도 나오더라고요. 엄마로서 가장 힘들어하고 아쉬운 부분, 화내는 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엄마들을 인터뷰하고 그 헐크맘 현상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출간 일주일 만에 예스24 좋은 부분 내기 12위고요. 아이 건강하게 키우기에 당당 3위에 올랐습니다.
다 여러분의 덕입니다. 예, 여러분이 덕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필독서인데 여러분이 안 갖고 오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예, 좋은 아빠 그 책도 필독서고 이 책도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버지들이 읽으시면 아내를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도움됩니다. 이 책은 엄마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지금 이제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서평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뭐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어머니는 내 얘기네요. 눈물이 핑 돌아요. 이런 이렇게 서평을 써주셨더라고요. 제가 뭐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육아 25만 명 그 육아 카페 맘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벌써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 건강한 키우기에 1등이 있거든요. 삐뽀삐뽀 119입니다. 넘사벽입니다. 절대 1등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3위만 해도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 이 책을 이제 썼는데요. 이제 제가 코칭하는 회사의 팀장님이 이 책을 사셨습니다. 49살 이제 남자죠. 한국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이제 엄마도 전엄마. 엄마는 이제 워킹맘인데 이 책을 샀는데 책을 읽어보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감정의 신호가 말해준 인생의 비밀. 요 꼭지를 읽고 나서 되게 감동이 됐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부분이 왜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이 부분을 읽는데 감정의 신호가 말해주는 인생의 비밀이라는 글을 읽는데 아버지가 생각나더랍니다. 자기의 아버지. 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가정을 잘 돌보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때 이제 누나가 있고 이제 둘째인데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관심했고 아버지하고 그 무관심 때문에 이제 사춘기 때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의 지금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13살. 자, 이분 지금 아빠하고 13살 아이하고 관계는 어떨까요? 관계가 어떨까요? 서먹할 것 같아요. 왜 서먹할까요? 같이 있는 시간이 적어서. 당연히 뭐 같이 있는 시간이 적어서도 겠지만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감정의 신호가 말해주는 인생의 비밀. 이 글이 자기에게 감명이 깊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생각났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자기의 모습이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이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아버지가 놀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가 그 감정, 아버지와 경험하는 정서가 소통되는 감정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정서를 어떤 감정으로 채우냐면 무관심이라는 감정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감정의 대물림이라고. 정말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술을 먹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되게 이런 것들이 감정의 대물림. 자, 이런 게 의식해서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무의식의
일어나는 감정의 대물림을 좋은 감정의 대물림도 있어요. 좋은 가치의 대물림도 있어요. 이런 좋은 감정과 좋은 가치의 대물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감정의 대물림은 끊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게에 흐르는 영적 저주.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감정의 대물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제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필독서가 아니라서. 필독서가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책이 말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엄마 역할을 하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가 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빠 역할을 하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빠가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롤모델이 있는가?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내 주변에 정말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롤모델이 있는가? 저는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롤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어떤 거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엄마 역할, 부모 역할이라는 거는 기능입니다. 기능을 하면 돼요. 기능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스킬을 익히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제 계신 아버님들이 아마 기업에서는 뭐 대표이실 수도 있고 임원이실 수도 있고 팀장이실 수도 있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리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좋은 사람들이 right people이 셀렉션해서 그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에 핏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리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업이든 사회든 가정이든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사회예요. 너무나 필요한 사회예요. 지금. 근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롤모델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저로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롤모델이 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리더 역할은 사실 뭐 이제 많이 이건 제 영역이 아니니까 예.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뭘까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자, 정서적으로 건강해야지 영적 성숙이 일어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저는 많이 봤어요.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단체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거는 영적 성숙의 기본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일어나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감정에 내가 주인으로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건강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내는 사람이죠. 감정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감정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조금 쉬운 말로 뭐 쉬운 말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압축해서 얘기하면 자기 인식력이 있어야 되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이 감정의 이유는 뭐고 이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면 이런 이름표고 이런 감정은 어떤 때 표현됐고 이런 감정이 부정적일 때는 내가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정서 소통입니다.
여러분이 연애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자녀를 낳았다는 거는 연애를 하셨다는 거고, 그 연애 기간에 정서 소통이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정서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정서 소통이 일어나야지 정서적 유대감이 생깁니다. 유대감.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유대감이 생기지 않으면 단절을 느껴요, 사람. 그래서 정서 소통이 일어나야지 정서적인 유대감이 생기고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사람이건 동물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좀 압축해 보면 자기 인식,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이 감정의 이유가 뭔지 아는 사람, 또 내 감정에 대해서 심지어 부정적인 거라도 지금 내가 좀 불쾌해요, 내가 지금 속이 상해요 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또 내 긍정적인 정서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지금 기분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서적 유대감을 쌓아나갈 수 있는 사람. 근데 지금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이 자기 인식력과 정서 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이 다 붕괴됐다는 겁니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정서와 성품은 사람에게는 성경에 말하면 성벽과 같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운다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성품을 세우는 거예요. 정서를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 외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도 끄떡하지 않는 거죠. 내면이 단단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근데 지금 이게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제가 더 걱정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는지 아세요? 코로나 이후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던 애들이 지금 이제 4학년, 5학년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 아이들이 17세, 18세가 되면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걔들이 20세가 넘으면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건 제가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가 무너졌거든요. 지금 서현역에서 지금 어떤 이런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보다 더 훨씬 놀라운 일들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친구도, 서현역에서 그 일을 벌였던 친구도 결국은 정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자기 인식과 정서 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이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께 몇 번씩 질문을 드렸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40대, 50대 남자 직원들이 가장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은 뭘까요, 우리 아버님? 삼성전자예요. 40대, 50대 남자 직원들이 가장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 뉴스요? 아닌데요? 미팅 프로그램? 아닙니다. 나 혼자 산다는 20대가 많이 봅니다. 20대. 그리고 런닝맨은 초등들이 많이 봅니다. 예, 초등들이 많이 보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먹방을 보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대리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대리만족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이다.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나는 자연입니다. 나는 자연이다를 4050 남자 직원들이 가장 많이 봐요. 여러분이 이거를 확인하시려면 이제 저희는 케이블 TV 채널이 한 250개 나오거든요. 동시간, 지금 이 시간 동시간에 나는 자연이다가 5개나 6개 떠 있어요. 런닝맨이 3개나 4개 떠 있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나는 자연이다가 어느 시간대든, 어느 밤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뭐 점심이든 틀면 어느 채널에든 나는 자연이가 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뭐 삼성전자라고 해서 그렇지만 왜 4050 남자들은 나는 자연인이다에 빠져 있을까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메아펜 왜 빠져 있을까요? 혼자 있고 싶어. 그렇죠.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예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공황장애는 20대 초중반에 많이 발생하는데 한국의 특이점은 저게 40대, 50대 발생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도 공황장애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공황장애 있을 때 이게 공황장애인지 모르고 경험했어요. 아마 이거는 지금 이거 빙산의 일각이에요. 왜 저 같은 사람 공황장애 나중에 보니까 내가 공황장애를 경험했는데 사실 여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 내가 찍히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4050 세대는 부모 자녀 문제 등에 시달리다가 공황장애 얻는 사람들이 많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 부모 문제와 겹치면서 큰 압박감을 받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서 무능력 상태에 빠지는 대한민국 4050 아빠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많이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을 만나뵈는 거를 오늘 처음 뵈는 분들한테 너무 겁나는 얘기를 했나요? 제가? 네.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비즈니스 코칭이거든요. 기업에 가서 대표이사, 임원, 팀장, 직원들을 만나서 코칭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 제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 기업에서 번아웃이 생기고 공황장애 경험하고 강박에 있고 우울증이 걸리는 이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기 10년 전보다. 정서적 특히 40대 남자들, 40대 중반에 있는 남자들 분들이 정서적으로 무능력 상태. 그러니까 내 감정을 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지 못하는, 심지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실제로 코칭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여자분도 계시고 남자분도 계신데 집에 오면 아이들에게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헐크 파더가 되는 거죠. 자기가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고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정서의 인지와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40대 중반이면 적어도 20년 거의 20년을 이제 일을 하신 거거든요. 군대까지 포함해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알면 불편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감정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구 표현하면 무능력하거나 상대하지 못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인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내는 그 능력을 차단하고 결국 나중에는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실하게 돼서 결국은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정서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특히 가족들하고 정서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정서적 유대감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전 자연인 자주 보는데 자세히 제가 그걸 보면 그분들이 그 안에서 회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자연이라는 존재는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만드신 존재. 이곳에서 있는 그대로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시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나를 숨기거나 감추거나 내가 차단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과 그대로 다람쥐가 나타나면 다람쥐 나타나는 대로, 새가 나타나면 새가 나타나는 대로, 계절이 변하는 대로 계절이 변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누군가가 찾아가죠. 우리 이승윤 씨나 머리 이렇게 한 친구 있잖아요. 찾아가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 거죠. 회복이 일어난 신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뭐 제가 막 뭐 부모가 어떻고 막 이런 거는 지금 여러분 귀에 들어오지도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건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 없어도 애들은 잘 컸어요.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 앞으로 잘 커요. 얘들은 신기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뭐 죄책감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안 느끼셔도 애들은 잘 커요. 그러나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 해야 될 일이 있다. 자, 이건 제가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저는 사실은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그냥 고등 아빠들이나 엄마들한테는 그냥 포기하세요.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그냥 포기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많이 반성하고 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건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 혹시 제 말에 그냥 포기하세요 이런 말 했다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예,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먹고 입고 자고 씻고 이게 이제 기본 생존이죠. 기본 생존이고 정서 소통을 통해서 정서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하는 거죠. 어디서? 가정에서. 그리고 이제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또 아니면 사회를 통해서 잠재력을 개발하는 상태가 됩니다. 잠재력을 개발하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하는 상태.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상태. 이렇게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입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부모가 역할을 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혼자서 생존할 수 없으니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씻겨서 아이들이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이 생존 그리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관계 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잠재력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할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할까? 이걸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이 프레임에 의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대부분의 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초등 엄마들은 막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씻기는 것도 엄청 고민해요. 뭘 먹이냐. 근데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아무거나 먹여도 상관없어. 우리 이제 알잖아요. 그런 거 뭐 어떻게 씻기고 뭐 어떻게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 저런 거 쓸데없는 거 왜 그런지. 예, 이제 우리가 아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놓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놓친 게 뭐냐면 이걸 지금부터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정서 소통입니다. 지금 이제 전 너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듣는데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 1대1 데이트는 뭐냐면 정서 소통을 하라는 거거든요. 1대1 데이트는 지금 뭐 짜고 치는 모습이 아니라 1대1 데이트는 너무나 좋은 정서 소통의 방법이에요. 아이들과. 앞서서 말씀드린 49세 사춘기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 아빠. 저도 제가 솔루션을 낸 게 뭐냐면 아이와 1대1 데이트를 해보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피자?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아이에게 물어보면 아이가 얘기해 줄 거예요. 그걸 가서 거기서 이제 근데 이게 아빠들이 약하더라고요. 제가 기업에 가서도 대표님이나 임원이나 팀장들에게 요즘 시대는 1대1 1-on-1 미팅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셔야지 1대1 미팅을 하셔서 피드백, 긍정적인 피드백 또 발전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셔야 됩니다. 하면 되게 두려워해요. 어떻게 하지 이걸? 그러면 그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1대1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요한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공차거든요.
공차 우리 예를 들면 신세계 이마트에 가면 공차 있잖아요. 그 공차 있으면 저는 전보를 시킵니다. 무조건. 그리고 우리 요한이는 그냥 보통 라지를 시킵니다. 왜 전보를 시키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 요한이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관찰을 했거든요. 요한이가 먹을 걸 주면 사랑을 느끼거든요.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으면 얘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빠, 요즘 내가 하는 게임이 뭔지 알아? 뭔데? 마인크래프트야. 그 마인크래프트의 세계관에 대해서 알고 있어? 난 모르지. 어떤 거야? 그럼 마인크래프트의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쫙 해줍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1시간 동안 마인크래프트의 세계관에 제가 빠져듭니다. 빠져들면서 얘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서소통이라는 것들이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께 지금 이 책에서도 그런 것들을 일단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알려드린 겁니다. 제가 책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감정이 어떤 거다. 감정의 기준점을 잡아라. 감정의 기준점을 잡아야지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인지할 수 있다. 기준점을 없어서 문제다 지금. 감정의 기준점을 잡아라. 이런 거예요. 10층 건물 중에 10층 건물이 있어요. 지상 10층, 지하 10층. 감정의 기준점이 1층입니다. 1층, 내가 지금 1층에 있는지 3층에 있는지 지하 5층에 있는지 감정의 기준점이 있으면 이걸 잘 판단할 수 있고, 감정의 기준점, 내가 지하 2층에 있으면 감정이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내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 역할은 뭐야? 소극적 경청, 적극적 경청, 아이 메시지. 이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타깝게 지금 뭐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이 스킬이 없어요. 정말 스킬이 없는 거예요. 스킬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도 않아. 그 모델이 뭔지도 몰라. 그 아이에게 모델이 될 수도 없어. 그리고 엄마 역할을 하는데 스킬이 없어. 화만 내. 당연히 결과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키우고 싶죠? 의도거든요. 의도. 잘 키우고 싶은 의도가 있는데 의사결정과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결과만 보고 왜 내가 의도된 대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의사결정과 여러분의 행동이 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관계를 맺어야지 저 위쪽이 다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제 여러분 아까도 아버님이 지금 너무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자, 아이가 잠재력이 있게요. 축구로 잠재력을 개발한다고 해요. 지금 뻥 찼는데 다른 애들 다리에 맞았어. 걔 마음은 어떨까요? 걔 마음은 어떨까요? 속상하죠. 속상하지. 일단 속상한데, 근데 아빠 와서 야, 왜 거기다 차? 눈이 너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이제 아빠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그게 학습 능력이든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반드시 뭐가 저항을 나타나고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뭔가 학습을 할 때 이제 한국은 8세부터 학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 전에 해서 문제지만 지금 8세부터 할 때 어떤 게 나타나면 아이들이 짜증을 내고 미루고 안 하려고 하고 딴짓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건 뭐냐면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잠재력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 근데 이거는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스트레스 반응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나타나는데 아이는 자기가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엄마나 아빠가 거기다가 사실은 핵폭탄을 넣는 거죠. 똑바로 하라고. 너 왜 그러냐? 그럼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잠재력 개발이 훼손됩니다. 정말 신기하게 잠재력 개발이 훼손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잠재력을 개발하지 않으려고 해요. 무의식적으로.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데
여러분은 이미 어른이에요. 어른으로서 여러분이 답답하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저도 경험했지만 아이들을 보면, 특히 이제 사춘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여러분 단계는 5단계 이제 세상을 섬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 눈높이에서 보면 아이들이 답답한 거예요. 왜? 미숙하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셀프톡이 올라오냐면, 야, 이렇게 해서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엄마는 뭐 했어? 지금까지 얘는 너는 뭐 했어? 이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건, 제가 왜 우리 졸업생들을 여기 데려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증하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졸업하는 아이들한테 하냐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걔들이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걱정이 기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셀프톡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친구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제가 그런 증거를 계속 이제 불러서 학기 시작할 때, 끝날 때 불러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안감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잘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자, 세상을 섬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가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말로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고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나중에 교육자까지 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있었거든요. 항상. 왜 우리 아버지는 남의 자식은 저렇게 관심 있고 자기 자식은 관심이 없을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재력 개발하던, 문제 해결하고 성취하던, 이제 특히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하는데 애들이 미숙하잖아요. 여러분 수준에 보시면 엄청나게 미숙한 거거든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아이들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려면 기다려줘야 돼요. 잔소리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엄마들한테 지난번 온라인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 왜 공부 안 하고 딴짓해? 그거 얘기해봤자 아이들은 계속 딴짓한다. 대신 이렇게 얘기해라.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여주려면, 자, 공부할 때는 30분 동안 집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그 아이가 30분 동안 집중 못하죠. 왜? 자율성과 책임감이 아직 개발 안 됐으니까. 그러면 기다려줘야 된다. 그래서 걔가 처음에 10분 집중하고 20분 집중하고 30분 집중하기 시작한다. 그때 박수 쳐줘야 된다.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의미 있는 성취를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펜싱을 하던, 바이올린을 하던, 공부를 하던 의도를 가지고 시도해서 의미 있는 성취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얘들이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얘들이 시도를 하는데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왜? 의미 있는 성취는 반드시 그 개인의 의도가 있어야 돼요. 의도가 있고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시도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그래서 의미 있는 성취가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 있는 성취가. 예. 바이올린을 할 때도 그렇고. 저희 이제 그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펜싱을 해서 금메달 땄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예선에 가면 32명 중에 1등이에요. 그 예선에 1등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2등하고 붙는 거예요. 1등하고 32등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1등이 이기겠죠. 근데 얘가 져요. 신기하게. 이게 왜 그러냐면 멘탈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도를 했는데 계속 실패한 거죠. 멘탈 문제 때문에. 멘탈 문제 때문에 실패했는데 결국 그 실패를 딛고 의미 있는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아이가 그걸 경험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자, 이러려면 이제 이번 학기에 저희가 가장 집중적으로 부모 양육 스킬에 집중하는 거는 관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찰하십시오. 아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제가 10년 전에 2013년에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 갔습니다. 슈투트가르트에 가서 벤츠 박물관과 포르쉐 박물관을 갔습니다. 벤츠 박물관과 포르쉐 박물관에 가서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 꼭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런 마음을 먹고 반드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저희가 유럽 2주 동안 갔다 왔거든요.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지만 그러면서 2주 동안에 제가 목표로 했던 건 뭐냐면 정서소통, 정서적 유대감 형성, 그리고 관찰이었어요. 관찰. 아이들 관찰.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고 2주 동안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왜?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정서적 유대감이 생기고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스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관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아버님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기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이 작동하는 방식 1, 2, 3가 있거든요. 제 책에 있습니다. 사람이 작동하는 방식이 1, 2, 3가 있는데 세 번째가 자기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걸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엄마나 아빠가 언제 충격을 받냐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녹화된 자기의 모습을 볼 때예요. 녹화된 화면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볼 때 엄마나 아빠가 인식이 변화됩니다. 왜? 나를 관찰했거든요. 저러니까 내가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저렇게 반응하네. 아이가 반응하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네. 이것들을 자기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 관찰보다는 지금 특히 아버님들은 자기 관찰이 더 중요하다. 아이들 관찰도 하시지만 자기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기 관찰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계절의 변화가 오잖아요. 계절의 변화가 오면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또 슈퍼문이 생기면 그 슈퍼문을 좀 바라보십시오. 또 그러면서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하늘이 어떤지, 지금 나뭇잎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 관찰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런 것들에 지금 그것도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럼 놀랍게 자기 관찰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럴 때 이런 감정이 일어나네.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나네. 이렇게 내가 행동으로 반응하네.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내나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정말 비디오를 보듯이 아이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정서적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제 많이 컸어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기 안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 얘기 들으신 분도 있고 여기 안 들으신 분도 계신데요. 칭찬은 어떻게 고래를 춤추게 할까요? 아버님 어떻게 혹시 들으셨습니까? 지난번에? 들으셨는데 감사합니다.
칭찬은 고래를 어떻게 춤추게 하냐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칭찬 고래를 춤추게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육 이렇게 우리 훈련 조련사가 이렇게 돌고래들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동을 했을 때, 아주 독특한 새로운 행동을 했을 때 호루라기를 붑니다. 호루라기를 불고 물고기를 던져주죠. 그러면 그 호루라기를 소리를 들은 이제 그 물고기를 먹은 이제 돌고래뿐만 아니라 다른 돌고래들이 똑같이 그 돌고래가 했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따라할 때 사육사가 그 조련사가 주지를 않습니다. 물고기를 그냥 따라서 하는 걸 자기들이 좋아서 따라서 하다가 이제 물고기를 안 주니까 지쳐서 그만두죠. 근데 지쳐서 그만두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물고기를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에는 그 보상과 채찍과 당근 뭔가 보상을 해야지 얘가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물고기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너의 모습을 나는 좋아하고 사랑해. 그게 뭐예요? 정서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서소통이 일어나면서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돌고래와 조련사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돌고래가 신이 나니까 그때 또 새로운 묘기를 하나 합니다. 그때 호루라기를 불고 물고기를 주는 거죠. 그럼 다른 돌고래들이 따라서 하고 또 따라서 하는데 따라서 한다고 주지는 않아요. 예, 이게 당근과 채찍은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정서를 소통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거 너의 그 재능과 잠재력이 드러났을 때 나는 좋아, 기뻐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아이들의 그 잘한 점, 그 새로운 점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칭찬의 힘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잘한 것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이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거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깔아놓은 게 있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마지못해 사랑하니까 마지못해 대화를 해주는 거지 정서적으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군대 갈 때까지 기회가 있다. 아이들이 미국 대학 갈 때까지 기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통을 한번 해보자. 1대1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잘한 것들이 있을 때 호루라기를 불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호루라기 불어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 관찰한 증거를 얘기해줘야 된다. 그냥 대충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오히려 역풍이 부니까 역효과가 되니까 이제 증거를 제시해라. 그 증거를 표현해봐라 라는 거고, 이 모델을 제시해드렸습니다. PEB 모델이라고 제가 만든 모델이고요. 예. 그래서 내가 기뻐, 고마워, 좋았어. 왜냐하면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 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금메달을 땄어. 예. 그래서 이게 너에게 큰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요한이가 30분 집중해서 아빠가 고맙고 기뻐. 수학 문제를 풀면서 30분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집중하더라. 와, 이게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어.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까 실력이 느는 거 같네. 이번 시합에서 요섭이가 금메달을 따서 아빠가 너무 기뻐. 예. 져서 시합에 실망하고 속상했을 텐데 아빠가 말이 귀담아주고 그대로 연습해보고 그대로 해서 적용했다 이야기 들었어. 와, 네가 진짜 그걸 경험했다니까 기뻐. 이렇게 이 모델로 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이 모델 제가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보통 방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좋은 부부 관계보다 더 좋은 자녀 양육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자녀 워크숍을 한번 해보시라. 한 달에 한 번. 제가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용 아직
하실 거죠? 네,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감 지도를 활용하면 이렇게 이 출력을 해서 한 2주 동안, 1주 동안 관찰한 내용을 쓰고 이 아이가 예를 들면 뭐 우리 요한이가 생각하는 게 뭐야? 이렇게 느낀 게 뭐야? 또 이 아이가 주로 듣는 게 뭐야? 이 아이가 주로 보는 게 뭐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써보는 거죠. 써보면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아빠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엄마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야 될지. 여기 이제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증거를 모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증거를 모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그 긍정적인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아빠가 좋았어, 아빠가 기뻤어, 이걸 얘기해주면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래 아빠가 도대체 이상한데 또 뭐 배워왔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제 옷이 비가 이제 촉촉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오늘 처음 오신 아빠들이 많은데 뭐 다음부터 안 오셔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계속 오십시오. 부부가 같이 오는 것만큼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부부가 부모 교육을 같이 하고 아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보다 더 좋은 자녀 양육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같이 해보시고 하시다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는 고등 부모들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좀 자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저거 꺼야 된다.